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미국 해관보 싱크탱크 수석 분석관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동시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건 한국의 핵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공개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화이팅 대한민국을 적어주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해관보 싱크탱크의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 브리핑룸에 앉아 동맹국들의 핵 확산 위험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국가별 위험 등급 파일들이 깔끔하게 정렬돼 있어요. 빨간색 표지는 고위험군, 노란색은 주의 관찰, 그리고 초록색은 안전 등급입니다. 한국 파일은 언제나 초록색이었죠. 두께도 가장 얇습니다.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통제 가능한 국가. 이게 지난 15년간 한국에 대한 저희 평가였습니다.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절대선을 넘지 않을 동맹.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오늘따라 유난히 잔잔합니다. 이 방의 공기에도 안정감이 흘러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서를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한국 파일을 펼치자 예상대로 문제 없음이라는 평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전 운영 현황, 연료 공급망, 국제 협력 수준. 모든 지표가 녹색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파일을 덮으려다 멈춰섰어요. 재검토 요청이라는 빨간 스티커가 표지에 붙어 있었거든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시였어요. 누가, 왜 한국을 재검토하라고 한 걸까요? 동료 분석관 톰이 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밉니다. 헤이스, 그거 뭐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스티커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누가 붙인 건지. 요즘 동맹 관리가 예전 같지 않다니까. 톰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국도 이제 예외가 아닌 모양이네.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꼼꼼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건 없었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평가, 같은 결론. 그런데 왜 재검토 요청이 들어온 걸까요? 브리핑룸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아직 퇴근까지 5시간이나 남았지만 저는 벌써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15년간 확신해왔던 평가에 의문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건 줄 몰랐습니다. 제 손가락이 파일 모서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간 내부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분석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한국 파일을 덮고 회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부서장 스미스가 이번 주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어요. 이란 농축시설 확장, 북한 미사일 개발, 러시아 핵연료 공급망. 익숙한 의제들이었죠. 그런데 젊은 분석관 제니퍼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부서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요즘 동맹국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니퍼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핵무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제니퍼를 바라봤어요. 핵 확산 분석에서 핵무기를 빼고 뭘 논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스미스 부서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니퍼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기술이나 시설은 같은데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기가 아닌 다른 걸 원하는 거라면. 제니퍼.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 확산 방지 전문가예요. 핵무기 위험을 분석하는 게 우리 일이죠. 다른 목적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다른 동료가 화제를 돌렸고 회의는 평소처럼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니퍼의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있었어요. 이번엔 핵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핵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자율성? 독립성?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른 무엇? 제 손이 다시 한국 파일로 향했어요. 재검토 요청 스티커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이 요청도 제니퍼와 같은 의문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저는 파일을 펼치며 이번엔 다른 관점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면 한국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온 건 무엇일까? 원자력 발전소 현황표를 보니 한국은 2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세계 5번째 규모죠. 연료봉 제조 기술도 있고 원전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뭘 더 원한다는 거지? 제가 놓친 퍼즐 조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찾기 전까지는 이 불편한 기분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포토맥 강물이 여전히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한국 파일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북을 켜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 일정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런 민감한 협상들은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예비협의, 실무진 검토, 기술 검증, 정치적 합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관련 일정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핵추진 잠수함 협의 내년 1월 착수 농축. 권한 검토 내년 1월 병행 진행 재처리 기술 논의 내년 2월 시작. 제가 깜빡거리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하나만 해도 몇 년은 걸릴 사안들인데. 더 놀라운 건 표현 방식이었어요. 보통 이런 문서에는 검토, 논의, 연구 같은 신중한 단어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엔 착수, 진행, 시작이라는 확정적 표현만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을 단순히 공식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여 세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비공개 회의록, 국방부 내부 검토 보고서, 에너지부 기술평가서. 하나씩 읽어갈수록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준비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었죠. 한국의 차세대 원전 수주 현황을 보니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5개국과 협상 중이었어요. 조선업계에서는 대형 LNG선 주문이 계속 밀려들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넘버원이죠. 이 상황에서 농축과 제철이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제가 무의식 중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 차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서 동료 사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국 관련 긴급 브리핑 있어. 참석하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당연히 가야죠. 누가 요청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직접 왔어. 해군 잠수함 전략 분석관도 온다더라. 해군에서까지 나선다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원자력 협정 수정 차원이 아님이 분명해졌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보니 숫자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협상 일정의 속도, 동시 진행되는 의제들, 확정적인 표현들.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준비 완료를 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브리핑에서 정확히 무엇을 듣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참석자들 표정이 모두 진지했어요. 저는 미리 와 있던 사라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가리켰어요. 스크린에 한미원자력협의 실무진 긴급검토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성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동양계 얼굴에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원자력 안보협의 실무자문관 다니엘 리입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실무자문관이라면 협상 현장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겠죠.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사라와 눈을 마주쳤어요. 핵무장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무엇을 원한다는 겁니까? 앞자리에 앉은 분석관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권한입니다. 권한이요? 한국은 기술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다 갖고 있거든요.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현황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연료봉 제조 능력 자체 생산 가능. 원전 설계 및 건설 해외 수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한국이 이미 갖고 있다고요? 조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계속 설명했어요. 대형 선박 건조 능력은 이미 세계 1등이고 정밀 가공 기술, 용접 기술, 모든 게 준비돼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부족한 건 기술이 아니라 허가였던 거예요.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다니엘이 제 말을 들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가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료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연료주기. 핵연료를 만들고 사용하고 처리하는 전체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는 한국이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기술 의존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놓고 단지 허가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통제해온 건 뭐였나요? 다니엘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속도였습니다. 속도라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그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조절해온 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젯밤 봤던 협상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동시 진행, 빠른 속도, 확정적 표현들. 이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됐어요. 한국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저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다. 속도를 통제해왔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한다. 오후 내내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려고 했지만 한 줄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빈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한국이 연료주기를 완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지겠죠.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자립이었어요. 원자력 연료를 완전히 자체 조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세계 지도를 꺼내 펼쳤어요. 한반도 주변 상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보유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연료 의존 상태로 남아있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불안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의 동맹 관리 체계는 한국이 핵심 기술에서 미국에 의존한다는 전제 위에 설계됐거든요. 그 전제가 무너진다면 균형도 달라지겠죠. 제 손이 책상 위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조정관인 존 워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지난 10년간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핵 확산 위험평가, 기술 이전 현황, 동맹 관리 전략. 하나씩 읽어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해야 할 동맹국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맞을까요?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도
계속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울리는 사무실에서 저 혼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 자체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기존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위험 요소를 강조해서 협상 진행을 늦추는 것.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정의를 제안하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한미 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결심했어요. 성급한 결론보다는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겠다고. 내일부터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는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미 해군 잠수함 전략 분석관 사라 밀러에게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군사적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거든요. 사라,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 잠수함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사라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연료 보급 주기가 완전히 달라요. 디젤 잠수함은 며칠에서 몇 주 단위로 수면에 올라와야 하지만 핵추진은 몇 개월, 심지어 년 단위로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은밀성과 지속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라의 목소리에 전문가다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적의 탐지망을 피해 장기간 작전 지역에 머물 수 있다는 건 억제력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전략 무기였던 거예요.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동북아 전체 균형이 바뀝니다.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의 해상 진출 루트, 일본의 해상 교통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모든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라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연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라가 책상 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핵연료는 20년에서 30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장전할 때와 교체할 때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죠. 그럼 농축 능력이 없으면 계속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해요. 연료 공급이 끊기면 그 순간 잠수함은 고철덩어리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갖되 연료는 남에게 의존한다. 그건 진정한 억제력이라고 할 수 없죠. 호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이 연료를 공급해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호주는 기존 원자력 기술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한국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호주는 처음부터 의존 체계로 시작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긴급회의 소집 통지였어요. 핵추진 잠수함 관련 정책 조정회의 오늘 오후 2시. 사라와 저는 서로 바라봤습니다. 벌써 정책 조정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헤이스. 이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뭔가 이미 결정된 걸 확인하는 절차 같은 느낌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협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략 환경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정책조정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 외교부 동북아 담당자, 심지어 CIA 분석관까지 참석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정책조정관 존 워커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선례가 있나요? 그때 외교부 담당자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일본 사례를 검토해봤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1988년부터 농축 권한을 갖고 있고 1977년부터는 재처리도 하고 있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이 47톤 정도 됩니다.
47톤이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사라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IA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런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럼 일본은 왜 허용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고 평화적 이용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우리 동맹국인데 신뢰는 다른 건가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기술 수준은 어떻게 비교되나요? 존 워커가 핵심을 찔렀어요. 기술적으로는 비슷하거나 한국이 일부 분야에서 앞섭니다. 에너지부 대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원전 수출 실적도 한국이 더 좋고요. 그럼 기술이나 신뢰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같은 동맹국인데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뭘까? 역사적 경위? 지정학적 위치? 아니면 다른 무엇? 일본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정기 사찰을 받고 있고 모든 플루토늄 재고량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CIA 분석관이 답했어요. 투명성 측면에서는 문제 없어요. 그럼 감시 체계만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한국도 같은 감시를 받겠다고 했는데.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유독 한국만 위험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 워커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일본은 이미 완전한 연료 주기를 갖고 있고 한국은 마지막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럼 우리 입장은 뭔가요? 외교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술이나 안전이 아니라 공정성이었어요. 같은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그게 동맹관계의 기본 아닌가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원하는 건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대우일 수도 있겠다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에게 특별 배송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온 공식 문서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한국원자력시설 감시보고서 기밀 해제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졌어요. 모든 핵물질 이동 경로 실시간 감시 중 농축 공정 시뮬레이션 단계별 기록 보관. 재처리 연구시설 출입자 명단 및 활동 내역 전량 보고. 한국의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이 감시 카메라에 찍히듯 기록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연구진이 언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감시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우라늄 재고량, 농축 단계별 순도 측정, 폐기물 처리 과정.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비밀리에 뭔가 하는 건 불가능하겠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국제원자력기구 한국주재 감시관 에밀리 체넥에서였습니다. 헤이스 씨, 보고서 받아보셨나요? 네, 지금 읽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감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추가 감시를 요청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추가 감시를 요청했다고요? 보통은 감시를 피하려고 하는데 정반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실시간 카메라 설치, 물질 이동 시 즉시 보고, 연구 계획서 사전 제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의무사항 외에도 자율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의심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설명했어요. 나중에 뭔가 숨겼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뭔가 은밀한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에밀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 정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비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줘도 같은 수준의 감시가 유지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투명성 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좋을 것 같아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문서를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걸 공개하고 있었어요.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신뢰라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걸 한국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정치적 결정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며칠 후, 미 의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핵확산방지위원회에서 한국 문제를 긴급 검토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술 자문 역할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위원장을 비롯해 강경파 의원들이 준비해온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헤이스 분석관, 한국의 핵확산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위원장이 바로 핵심을 물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국제기구 감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강경파 보좌관 로버트 케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능력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주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일본은 이미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다릅니다. 케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본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때 저는 그의 눈에서 이상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건 핵확산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위원회 토론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독립적인 연료 주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한 의원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너지 분야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확산이 아니라 통제였어요. 그렇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직접 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로버트 위원장이 그를 제지했어요. 헤이스 분석관의 질문은 타당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요구를 위험한 도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당한 발전이었어요. 동맹국이 기술적으로 성숙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분석관님,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한국에게 권한을 준다면 우리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더 신뢰할 만한 동맹을 얻게 될 겁니다. 억지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 의한 협력이 되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본질은 핵이 아니라 자율성이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자율성을 경계하죠. 하지만 진정한 동맹은 자율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긴급 즉시 확인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부서장 스미스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헤이스, 내 사무실로 즉시 오시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스미스 부서장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케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의회 회의에서 만났던 강경파 보좌관이었습니다. 앉으세요, 헤이스. 스미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케인의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딱딱했어요. 어제 회의에서 분석관님이 하신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한국에 대한 평가가 너무 우호적입니다. 스미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층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원하고 있어요. 케인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다시 검토해봤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서류를 펼쳐보니 제가 쓴 문장들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기술적 투명성 확보됨, 이건 지속적 감시 필요로 바꾸셔야 해요. 국제기구 신뢰도 높음, 이것도 추가 검증 요구되므로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수정이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맞춰가는 거였어요. 케인 씨, 하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들은 분명히. 분석관님. 케인이 제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해야 해요. 정치적 현실이요? 한국에 대한 특혜 논란, 다른 동맹국들의 반발, 국내 여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스미스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어요. 헤이스, 당신의 전문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기존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였어요. 부서장님, 그럼 제가 확인한 IAEA 감시 보고서나 기술 투명성 자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세부 사항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케인이 애매하게 말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건가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스미스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케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헤이스, 당신 경력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제가 믿는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쓴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이 보고서는 원문 그대로 제출하겠다고. 그날 오후, 제가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제출한 직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인사가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례회의에서 제 이름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졌어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이번 주는 다른 업무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화요일에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평소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 톰이 제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헤이스,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데.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너도 알잖아. 윗선에서 내 보고서를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톰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가 너랑 가까이 지내면 나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직 생활의 현실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평소처럼 정보 공유를 받던 내부 메일링 리스트에서도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해관보 관련 브리핑, 정책조정회의 소식, 부처 간 협의 결과. 더 이상 저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였어요. 여보,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보고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어. 내가 쓴 내용이 윗선 입맛에 안 맞나 봐.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금요일 오전 스미스 부서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저를 부르던 그가 직접 온 거였습니다. 헤이스, 솔직히 말하죠. 스미스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안 좋아. 부서장님, 의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원하고 있고 국방부도 신중한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 보고서는 너무 앞서간다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 경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직 내에서 완전히 고립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 고립이 단순히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미스가 나간 후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여전히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경력과 신념이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백악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백악관에서 온 전화였지만 직접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내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 참석하라는 통보였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씩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IAEA 감시 보고서, 한국의 기술 투명성 자료, 일본과의 비교 분석,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숫자만으로 판단해봤습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결론은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투명성도 확보했으며 국제감시 체계에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위험 요소보다는 신뢰 요소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내 판단이 옳은 건가? 혹시 한국에 대해 너무 우호적으로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자료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사실들이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반대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관성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관리 대상으로 봐왔던 관점을 바꾸기 어려워하는 것. 두 번째는 통제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동맹국이 독립적이 되는 걸 불편해하는 심리. 세 번째는 선례에 대한 우려였어요. 한국에게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거라는 걱정.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저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제가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분석가로서 해야 할 일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는 나라였습니다. 농축과 제철이 권한은 그 여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차분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석이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확신이요. 내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어떤 압박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옳다는 믿음은 고요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어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 같지만 적어도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웨스트윙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을 보니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높은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헤이스 분석관, 당신의 보고서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니까. 당신 분석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프레임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핵 확산 위험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자율성의 완성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무부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차이가 뭔가요? 확산은 위협이고 자율성은 성장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어요. 같은 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한국이 원하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에너지 독립입니다. 농축과 제철이 권한이 있어야 핵 추진 잠수함을 진정으로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거든요. 국방부 정책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은 언제든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시 체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IAEA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원자력 감시 체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숨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막아야 할 위험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화로 접근하자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과정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말했어요. 한국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건설적인 논의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나요? 단계적 접근입니다. 즉각적인 전면 승인보다는 조건부 허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감시 강화와 투명성 확대를 조건으로 해서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재정의였다고.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후속 회의들에 연달아 참석하며 제 제안을 구체화했어요. 단계적 접근 방안, 감시 강화 조건, 투명성 확보 방법들을 세밀하게 다듬어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침내 최종 정책 결정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국무장관까지 참석한 고위급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지난주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보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일주일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헤이스 분석관의 제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조건부 허용과 단계적 이행이에요. 구체적인 조건은 첫째, 현재보다 강화된 IAEA 감시 체계 수용. 둘째, 모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실시간 보고. 셋째, 미국 전문가들의 정기 현장 점검 허용.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떤가요?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답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먼저 추가 투명성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때 국방부 정책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반응이 우려되는데요.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즉각적인 전면 승인은 어렵겠지만 단계적 검증을 통한 조건부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건 승인도 거부도 아닌 제3의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농축 권한부터 시작하고 이행 과정을 지켜본 후 재처리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관리와 동반의 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무장관이 확인했어요. 이제부터 한국은 준비된 전략적 파트너로 접근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가 선언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질서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지만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헤이스, 좋은 분석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승인보다 인식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이 바로 오늘 일어났다는 것을. 석 달 후, 제 책상 위 한국 파일에는 완전히 새로운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록색도 노란색도 아닌 파란색 표지였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분류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자율국. 더 이상 위험도나 잠재도가 아닌 독립된 범주였어요. 제가 처음 제안했던 개념이 공식 분류 체계에 반영된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에서 스미스 부서장이 발표했어요.
앞으로 한국은 기존 동맹 관리 체계가 아닌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접근합니다.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세계는 겉보기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울렸어요. 다니엘 리에게서였습니다. 헤이스, 한국 측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조건부 농축 권한 승인이 어제 최종 확정됐대요. 정말요? 벌써? 네. 재처리 권한도 내년 중반쯤 추가 검토할 예정이고요.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몇 달 전 의심스럽게 봤던 동시 진행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사라가 제자리로 왔어요. 헤이스, 요즘 분위기 어때요? 확실히 바뀌었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막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할지를 고민하게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맞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저희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퇴근길에 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시에 호주, 폴란드와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뭐가요? 한국말이에요. 정말 준비된 나라였어요. 저희가 놓친 시간을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날 밤 서재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재검토 요청 스티커를 봤을 때의 불안감, 다니엘과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충격, 의회에서의 깨달음, 백악관 브리핑에서의 긴장감. 모든 순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가 막아온 것은 핵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스쳤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서 처음 받았던 한국 파일을 꺼냈어요. 이제는 역사적 자료가 된 그 얇은 폴더를 펼쳐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통제 가능한 국가라고 적혀있던 그 평가가 이제는 전략적 자율성을 완성한 파트너로 바뀐 거였어요.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국은 소란스럽게 주장하지 않는다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되어 간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